안녕하세요.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미국의 규제를 우회로로 돌파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 비아디가 칠레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칠레는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죠. 칠레 리튬으로 칠레에서 배터리 만들면 미국의 IRA 규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포드와 테슬라도 이 방식으로 중국 배터리 회사 CATL과 기술 제휴한답니다. IRA의 촘촘한 금을 중국 기업이 통과하는 사이에 동맹국만 고달파지는 건 아닌지 이번 방미에서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4월 24일 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마마무 오아예 듣고 오셨습니다. 김수현님, 맞아요. 감기가 저희 집 대문까지 온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회복하겠습니다. 김유건님, 지난주에 금정보 듣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군요. 누나에게 경제 소식 듣고 요즘 좀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있어요. 그래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똑똑해지죠.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들으실 수 있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 있습니다. 커피 쿠폰도 드리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이슈는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하고요. 그다음 오늘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 연결해서 국내외 시황 알아볼게요. 맨손 경제도 있습니다. 먹을거리 얘기부터 돌아온 옛날 브랜드까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잔뜩 준비했는데요.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산지 직송 뉴스 저희가 직배송해드리는 시간이죠.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지 직송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입니다. 5박 7일간 일정으로 국빈 방미 길에 오르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12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인 25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질 예정이고 한미 첨단 산업 포럼을 통해서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에는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대북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과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이번 회담 핵심 의제로 나올 예정입니다.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순방의 핵심 이벤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회고하는 한편 미래 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는 K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보스턴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28일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들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정책 연설 일정을 끝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를 비롯해서 대기업 19곳, 중소 중견기업 85곳, 공기업 4곳 등 총 122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경제사절단에 모두 참가하는 것은 200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20년 만이에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지원법이라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IRA 때문에 네. 우리만 따돌림 당할까 봐 걱정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폭스바겐은 보조금 준다고 했는데 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돈 받아서 네. 캐나다에 공장 세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폭스바겐이 캐나다와 중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짓겠다고 지금 나서면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과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주 세인트 토머스 지역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7조 원 정도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 13조 원은 캐나다 정부가 세액 공제를 통해 보조한다는 계획인데 이 공장의 생산 목표는
90기가와트시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 분량이라고 합니다. 공장 면적은 축구장 210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하고 약 3,000명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이 된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최근 중국 허페이 지역에 10억 유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개발 관련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허페이 지역이 상하이 인근에 있는 중국 자동차 중심지로 중국 전기차 니오라는 회사의 본사도 현재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유럽과 북미용 차량은 독일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 행정부를 지금 염두한 발언이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2026년에 전 세계 1등하겠다.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132만 대 정도 내놓는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테슬라가 내놓는 판매량과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세계 1, 2위 수준의 판매량을 내놓겠다고 현재는 장담을 해놓은 상황인데 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워낙 또 전략작이 한창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미단의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 네. 러시아가 또 흑해 곡물 협정 이거 끝낼 수도 있다. 네. 이 협정이 뭔데요? 뭐 나토를 비롯한 뭐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약간 비꼬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전면 수출 금지는 G7 국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길 만한 상품군 수출을 우리가 금지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 의장이 거론한 곡물 거래 종료는 전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요. 이 협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세계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막혀있던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유엔과 트르키의 중재하에 협상이 진행됐고 지난해 7월에 협정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우크라이나 농산물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곡물이나 비료 수출 활성화도 합의를 했었는데 서방 국가들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산 비료 수출 등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불만을 계속 표시해오고 있던 상황인데요. G7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현재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G7 관료들이 내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가면 가까스로 좀 내려간다고 했던 물가가 맞습니다.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이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요즘 전세 피해 사기 이 피해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논란이 한창입니다. 특별법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네. 제정을 합니까?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제3자에게 낙찰이 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내면 법원에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는 건데요. 그러나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는 우선 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서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데요.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형태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셈인데 LH 매입 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가졌는데 LH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장기간 살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을 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면서 전세 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요. LH가 매입할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은 국토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 매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 매입은 사실은 조금 재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약간 좀 딜레마가 있는데 네. 사실 이 골자는 뭐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선 매수권을 일단은 조금 부여를 하는 한편 그럴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 매입을 해서 20년 동안 좀 안정적인 뭐 울타리 안에 살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그걸 정부가 사서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재원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 사실은 관건은 재원입니다. 정부가 네. 어느 정도 재원을 이 정책에 투여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지금 쟁점인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LH의 매입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사들여서 사람들이 내쫓기지 않고 살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대신 재산권 보전은 유언한 상황이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매입 임대라는 건 공공이 그 집을 사들여서 가능하면 채권의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게 하자는 건데 네. 선순위 채권을 빚잔치하고 나면 돌아갈 돈이 있을 거냐 이거 좀 지켜봐야 합니다. 비싸게 낙찰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중이 깔려 있는 건데 네.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겠죠. 자, 1분기에 위스키 수입량이 역대 최대급이요. 네. 위스키 지금 우리 경기 어렵다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키 수입량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동일 분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코로나를 계기로 MZ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와인의 열풍을 이어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스키류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78.2% 급증한 8,443톤에 달했는데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입니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 4분기 8,625톤에 이어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위스키 수입량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급증세인데요.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4,738톤이었는데 분기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면서 올해 1분기 8,000톤 선을 넘어선 겁니다. 위스키 시장은 주 52시간제와 김영란법 여파로 위축돼 있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반전의 모습을 좀 분위기를 찾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집에서 먹는 술인 홈술과 혼자서 먹는 술인 혼술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위스키에 탄산수라던가 토닉 워터를 넣은 이른바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가 대중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위스키 수입액은 6,477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4% 늘었거든요. 수입량이 78% 넘게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은 수입액은 조금 작았습니다. 이는 고가의 위스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의 위스키 수입이 네. 더 많이 들어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도 한몫한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네.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쵸. 이렇게 위스키 한 잔 탁 먹는 거 보면 나도 자기 전에 한 잔 먹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불현듯 들 때가 있죠. 그래요. 유행이 돌고 도는 건데 이게 네. MZ세대가 밥 먹는 시간이 짧아져서 와인하고 안 어울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 공장 네. 그 전 세계로 공장을 넓혀가고 가격도 깎아준다라고 하더니 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은 59.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이 72.7%였으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13.1%포인트 하락을 한 건데요. 2017년 이후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테슬라가 기록한 가장 낮은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폭스바겐과 GM,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시장 점유율이 아직 한 자릿수대기는 하지만 전보다는 상승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전 세계 차량 인도량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캘리포니아 내 신규 전기차 판매량은 12만 4,053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무려 6차례나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로이터 통신은 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격을 다시 올린답니다. 이게 진짜 네. 진짜 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오락가락해서 혼돈이 그렇죠. 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이걸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차종별로 전략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는데 네. 글로벌 1등 부자 네. 이 LVMH 회장님이 네. 네네. 중국에 힘을 주겠다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명품 그룹 루이비통 보의 헤네시 LVMH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자 쇼핑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자원을 이전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통은 LVMH가 홍콩에 있던 지역 총괄 본부를 포함해서 일부 브랜드 지역 본부를 상하이로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 간부들도 홍콩에서 중국 주요 지역으로 지금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 홍콩은 본토보다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으로 오랜 기간 중국 본토 명품 쇼핑객을 유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혼란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간 홍콩에서 중국 쇼핑객이 크게 줄었고요. 중국 주요 명품 매장들도 점포를 하나둘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티파니 앤 코를 거느린 LVMH의 코로나19 이후 홍콩에서의 회복세가 다른 중화권 지역보다 훨씬 더디다고 밝혔는데요. LVMH는 중국 쇼핑객의 소비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중국 본토에 있는 명품 소비가 코로나19 이전에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지금 본부를 이전 중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지갑을 연다. 우리나라에도 좀 수혜가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와중에 일본과의 관계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오늘부터 일본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까? 맞습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춰서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포함이 된 겁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28개 나라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29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이 최상위 국가에 포함이 되면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가 되는데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고 제출해야 되는 신청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19년에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했었고, 그런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게 됐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일본도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양국이 실무자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당연히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이 문제가 사실 그 G7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공사 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본 도쿄전력이 진행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을 했는데 이르면 7월 이후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시에 사용할 길이 1,030m 터널 굴착 작업 가운데 현재 1,017m 지점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오염수 방류 전에 물을 담아두는 수조를 관통하는 최종 공정에 돌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이 됐고 도쿄전력은 오는 6월쯤이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화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이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원전 주변 어민들은 지금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연결해서 오늘 시황 한번 알아볼까요?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테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약세 영향에 1% 이상 하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데이터나 다올투자증권 등 일부 종목이 좀 하한가를 좀 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수급 이슈로 좀 추정되고 있는 이벤트로서 좀 투자 심리를 근데 다만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원 환율도 연중 최고가를 경신해서 좀 비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후장대 조선, 방산 등 업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장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은행인 트러스트 파이낸셜이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하자 지역 은행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발표로 엘버말과 같은 리튬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개별 업종 이슈에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호정 기업들의 강세와 함께 최근 약세를 보였었던 일부 IT 서비스 업종이 강세로 전환되면서 재차 상승하는 등 방향성이 꼭 크게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후반에 소폭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 실적 시즌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한 18%가 가량이 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6%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6.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마진율도 11.2%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5년 평균인 11.4%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개별 업종과 종목 이슈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투자자분들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향방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 S&P 500 기업들의 실제 수익은 예상 수익을 한 6.4%가량 초과를 했었고요. 이익 증가율도 5.3%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실제 수익의 증가가 더 낮았던 케이스가 3번 있었습니다. 이는 21년 1분기하고 22년 3분기, 4분기 이렇게였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개 분기 연속, 최근 2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좀 발표했었다는 점에서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1분기는 실제 수익 대비 전망이 보수적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10년간의 이익의 평균 증가분을 저희가 예상치에 적용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4%까지 상향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분기 초에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7%였거든요. 하지만 어닝 시즌이 20%가량 진행된 현재는 마이너스 한 6.2%까지 감소를 했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실적의 빅 위크인데 금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 이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 같은 지표들 혹은 조짐들이 좀 보이는데 무디스가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낮췄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무디스가 이 US 뱅코프, 자이언스 뱅코프 등 11개의 주요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갈등을 결정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사유는 자본 비율이 좀 낮고 미시는 손익이 큰 은행들과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US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851억 달러로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은행의 신용 등급이 A2에서 A3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크레딧 리스크까지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행들도 개별 은행들의 상황을 지켜봐
지켜봐야 하겠지만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H4.1이라는 폼이 일주일마다 발표를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은행들의 긴급 유동성 규모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3주 연속 이 총 긴급 유동성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일부 증가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간에 따른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에 따라서 그런 현금 부족분만큼 연준의 BTFP나 재할인 창구들을 통해서 은행들이 좀 조달한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한 이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 모두 예금 추이를 살펴보면 대규모의 인출과 같은 움직임은 지금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SVB 사태로 인한 저는 후행적 조치가 일어났다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배드베스앤비욘드 같은 기업들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들도 좀 이슈를 주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자상거래 변화를 잘 포착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거든요. 그동안 자본 조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기는 했는데 네.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 기업 리스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푸드를 업사이클링한대요. 그리고 할메니얼 간식이 유행이랍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간식, 이거 왜 유행할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티피코시 입는 사람이 늘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경기에 따라서 먹거리부터 트렌드까지 저희가 싹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와 함께하는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수 기자님 신곡 나왔어요? 네, 신곡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그 가수협회 이런 데 등록 안 해도 신곡 발표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발매사가 출판 계약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꼭 협회 가입이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꼭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네. 오토튠으로 다 음정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광희 했습니다. 씨가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공개 방송하는 그날 우리 오토튠 없는 이광수 기자의 노래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업사이클링 푸드? 네, 업사이클링 푸드에 대한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이 친환경적인 생산, 그리고 이 최근 뜨고 있는 윤리적 소비에 기초한 이 업사이클링 푸드가 식품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 이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애초에는 가구나 의류 등에서 시도가 됐는데 최근엔 식품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상품성이 낮아서 이 폐기될 재료들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이 업사이클링 푸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맥주를 만들 때 이 맥주박이라는 원료가 나오는데 맥주 박이요? 네, 맥주박이 나오는데 이 맥주박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다만 원료로 보면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고 또 칼로리는 낮아서 영양 성분으로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에너지바나 이 맥주박을 활용해서 에너지바, 그래놀라, 제과 등의 상품으로 업사이클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오비맥주가 이 맥주박을 활용해서 최근 크래커를 좀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 크래커는 이 맥주박을 또 가루 형태로 만든 이 리너지 가루와 밀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또 이 맥주박이요, 피부를 밝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비맥주가 핸드크림을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맥주박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곡물, 과일, 채소 등 이 생선 껍질 등의 이 알맹이보다 더 좋은 영양소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한 업사이클링 푸드로 만들기 위한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맥주박이라는 게 맥주 만드는 원료를 짜고 남은 그 네. 나머지 곡물의 그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커피 짜고 남은 그걸 커피박이라고 하듯이
못난이 농산물도 업사이클링 푸드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울퉁불퉁한 당근이나 뭐 흠집이 난 토마토, 작은 파프리카 등 이렇게 외관상으로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이 산지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못난이 농산물들이 버려지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UN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농산물은 한 해 약 13억 톤인데 전체 농산물 양의 30%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버려지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본에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일본 전역에서 모이는 이런 폐기 예정된 농산물을 가지고 7가지 메뉴의 코스 요리를 선보여서 뭐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스 요리의 가격은 1인당 1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업사이클링 푸드라면서. 그렇지만 네. 굉장히 고급진 요리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가격이 붙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뭐 등장하기도 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농산물들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1회당 뭐 15,500원 정도 내면 1, 2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최소 7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고요. 뭐 뷰티 업계에서도 이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뭐 화장품을 만드는 등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원료로 사용하는 데는 뭐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광수 기자님, 네. 업사이클링 푸드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해외에서 좀 더 활발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업사이클링 식품 이런 푸드 이런 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뭐 북미나 유럽 식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업사이클링 식품 출시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미국 식료품 대형 체인인 홀푸드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업사이클링을 올해의 식품 트렌드로 여기서 뽑기도 했습니다. 그 일반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그 업사이클링 푸드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국에서는요. 그 버려지는 빵 조각을 부셔가지고 메가보리를 대신해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오, 좋다. 네, 좋죠.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포도가 아니라 이제 버려지는 과일들 있죠. 이런 버려지는 과일들을 활용해서 또 와인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등 남은 음식물을 좀 새로운 요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요리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령 바나나 껍질을 좀 활용을 해서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껍질로 베이컨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말려가지고 뭘 할 것 같은데 네. 베이컨은 아니겠죠. 베이컨 맛만 나는 유사 뭐 그런 베이컨, 유사 유사 베이컨으로 베이컨, 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뭐 곡물이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품이 이제 나오는데 적합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요. 비건 식품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뭐 대두 기름, 그러니까 콩 기름을 짜내고 남은 탈지 대두 분말과 현미를 도정할 때 나오는 껍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 이런 것들이 또 비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석이조네요. 원료도 활용을 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런 의견 많으시네요. 윤선희님, 쓰레기 줄이는 방법 너무 좋으네요. 김성영님,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군요. 그래요. 지구를 꼭 무슨 맨들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판덱스 입고 팬티를 밖에 입는 분들만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맛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때일은 비빔면 전쟁? 비빔면끼리 싸웁니까? 네, 맞습니다. 더운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빔면 시장이 좀 일찌감치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품업계는 아직 추위가 이제 좀 가시긴 했는데 2, 3월부터 이제 비빔면 신제품을 속속 출시했거든요. 여름 한정 제품으로 나왔던 비빔면이 늦 겨울부터 시중에 이제 속속 등장을 했는데요. 라면 시장에 지난해 처음 진출한 하림은 지난달 중순 더미식 비빔면을 시장에 내놨는데 압도적인 업계 1위 팔도는 뭐 신제품으로 꼬들김 비빔면, 꼬간초 비빔면 등을 선보이면서 네, 비빔면 된전에 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뭐 신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빔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앞세우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모델은 이 정도 씁니다. 뭐 모델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광고 보면 되게 화려하거든요. 지금 그 업계 1위가 비빔면 시장에서 8도라고 하는데 아이돌 그룹 2PM 출신이자 배우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계신 이준호 씨를 2년 연속 모델로 앞세운 상황이고요. 그 농심 같은 경우에가 또 국민 MC 유재석 씨를 이제 앞세웠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방 여신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마마무의 화사 씨를 모델로 선정을 하고 일찌감치 지금 마케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후발주자 아까 후발주자 말씀하셨는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정재 씨를 다시 한번 그 라면에 이어서 이제 발탁을 해서 이정재 씨가 굉장히 비빔면을 맛있게 드시는 그런 아.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뭐 물가 인상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냉면 가격이 뭐 한 그릇에 2만 원 육박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올 여름철 수요가 아무래도 좀 비빔면 수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 나오면서 이렇게 광고 모델에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시장 구성이 어떤가요? 네, 제가 좀 봤는데요.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비빔면 시장 점유율은 8도가 53.3%, 농심이 19%, 오뚜기가 11% 순으로 8도, 농심 오뚜기 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심은 2021년 배홍동 비빔면 요즘 이 예능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하던 뭐 8도의 아성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뭐 물론 여전히 8도가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농심 또한 좀 성공적으로 2위로 올라섰으니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 이 오뚜기는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 최근 뭐 어떤 한 제품의 가격을 편의점에서 뭐 200원 가량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유명 모델을 사용하거나 비빔면 시장이 치열하게 달궈지고 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라면 시장 규모가 뭐 크고 작다기보다도 이 성장세가 사실 정체가 되어 있는 시장인데 유독 비빔면 시장만 좀 성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덜 먹는데. 네, 맞습니다. 그 비빔면 시장 규모가 그 2015년에는 750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작년에 1,500억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식품업계는 올해 비빔면 시장은 1,8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켓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마켓 그 점유율을 높이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좀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수출량으로도 요즘에 비빔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추억의 브랜드도 돌아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어렸을 때 한 번쯤 요 내가 기시감이 있는 브랜드인데 한때 진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한 번만 얘기하죠. 티피코시라는 추억의 브랜드가 돌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티피코시는 90년대 LF가 선보인 패션 브랜드로요. 힙합, 레게, 락, 클래식까지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접목한 패션으로 X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몰랐거든요. 지금 저하고 선긋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 두근과 선긋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모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알고는 네. 있었는데 입어보진 않았다. 저 어렸을 때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저를 선긋기 하시는데 많이 입었습니다. 김건모 씨가 모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뭐 레게가 깔리면서 막 저기 남태평양 바다 갔다가 드럼 쳤다가 그 원색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거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반도 패션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LF인데요. 당시에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패션 광고라는 점도 회자가 됐고 제가 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93년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서태지 옷을 주세요 이더라고요. 아, 저 서태지 옷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줍니까? 네, 청소년들이 당시 티피코시 매장을 찾아서 서태지가 광고에 입고 나온 곳은 단란 현상이 늘었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 인기가 있었는지를 네.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도 이 삼천포와 윤진이 커플티로 이 티피코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는데요. X세대에게는 뭐 젊은 시절의 추억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전국에 한 210여 개의 매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인기를 이어가다가 IMF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2008년에 최종적으로 브랜드 전개가 이제 멈췄는데요. 그러던 중 LF가 이달 15년 만에 이 티피코시를 새롭고 힙하게
재해석하고 재론칭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티피코시를 전혀 몰랐던 저 같은 이 MZ세대의 젊은 직원으로 팀을 꾸려서 약 9개월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재론칭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재해석한 이 디자이너 네. 담당자는 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입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 브랜드에 대한 선입관이 없겠군요. 네, 아예 새로운 브랜드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저희가 예전 광고를 잠깐 찾아봤는데 좌 김남주, 우 코코의 이혜영, 중간에 서태지. 그러니까 당시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입지가 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중간에 그 양현석 사장님 계시고 앞에 서태지, 이준호 씨 대단했던 브랜드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광수 기자님, 네. 패션업계의 뉴트로 열풍이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토종 청바지 브랜드 잠뱅이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잠뱅이가 한때 매출만 4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브랜드였는데 이 대리점 위주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 그리고 해외 브랜드 공세에 밀려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신사 등 이 패션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서 10대, 20대에게 새로운 청바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좀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잠뱅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 J&J 글로벌은 지난해 225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억 원에서 무려 27억 원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90년대 사이에서도 유행했던 패션 브랜드 리 있죠. LE라고 써진 야, 그 브랜드도 또 역시 이게 G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BK브라는 업체가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최근에 이 라이선스 전제권을 좀 확보를 하고 국내 시장에 다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리는 2년 만에 약 6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고요. 그 무신사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그 리 로고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뭐 거의 곧바로 품절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뭐 이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에서는 Y2K 브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Y2K 저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긴 한데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그 하이틴 감성을 좀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때 2000년을 앞두고 막 인류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면서 지금을 즐기자 이런 분위기가 좀 화려한 개성을 드러내는 이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좀 번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코로나19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지금 MZ세대들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좀 쌓이면서 이 다시 Y2K 이 감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2K 브랜드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X세대들은 그걸 다시 입는다고 하는데 지금 MZ들은 아예 처음 보는 거라 신선하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노은형님, 세대 나오네요. 제가 그 옷 사서 소풍 가서 서태지 노래 부르고 춤추면 인기 짱이었죠. 푸하하하. 내일 그때 인증하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 인증되면 커피랑 바꾸겠습니다. 와. 이선희님, 추억의 패션 브랜드 연령대 인증에 바로미터가 되네요. 난리 났어요. 지금 게시판에 브랜드 단어 안 오나요? 옴파로스, 조다쉬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그 와중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또 인기다. 할메니얼이 이번에는 간식으로 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할메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인데 옛 먹거리를 즐기는 트렌드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약과와 떡 그리고 초당, 옥수수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약과가 정말 최근에 굉장히 인기라고 하거든요. 찹쌀을 주 원료로 하는 약과는 흔히 할머니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주로 중장년층의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도 최근에 이 인기 상품으로 등극을 해서 약과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나타난 용어가 약캐팅이라고 해서 약과를 티켓팅을 해야 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약과 왜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SNS에서 한번 또 올라오면은 또 이게 한번 트렌드가 확산하면 한번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트렌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름을 딱 들으면은 뭔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때는 집에서 만들어도 먹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제사 지낼 때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거 약간 이름을 들으면은 몸에 좋을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칼로리가 제법 높다고요? 네, 칼로리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열량을 보면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나에 150kcal부터 많게는 300에서 400
킬로칼로리까지 되는 약과가 있다고 하는데 밥 한 공기 열량이 300킬로칼로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먹으면 밥 공기를 먹게 몇 개를 되는지 먹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감성만 느끼시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된대요. 이광수 기자님, 네. 이게 그래서 편의점 말고 여러 식품 브랜드들도 요 약과 대열에 동참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파리바게트에서도 이 약과랑 타르트랑 합쳐가지고 약과 타르트를 출시를 했는데 2주 만에 약 10만 개나 팔렸다고 하고요. 던킨에서도 허니 글레이즈드 약과라는 거를 이제 설 맞이 기획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네. 120만 개가 팔리면서 그냥 계속 팔자 결정을 하면서 상시 품목이 아니라 계속 상시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 도넛 브랜드 노티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궁중 약과 스콘, 이 스콘과 약과를 합친 그런 모델을 한정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할메니얼 트렌드를 타고 이게 몇 년 됐어요, 여러분. 할메니얼이라고 손뜨개 니트를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트렌드인데 먹는 걸로 왔다. 아, 요즘 사람들 떡 안 먹는다고 하더니 떡도 잘 팔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KB 국민카드가 최근 4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디저트 전문점이 떡이랑 한과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디저트 전문점 내에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매출액을 좀 분석해 봤는데 떡이랑 한과 매출액 비중이 2019년에는 22%였는데 2022년에는 2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맘카페 공구한 걸로 유명한 그 떡이 있다고 해요. 흑임자 인절미로 유명한 압구정 그 공주떡이라는 이런 떡이 그 가게가 있는데 코로나19 기간에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 공주떡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 작년 매출액이 155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4.4% 상승한 수준이고요. 제품 매출이 154억 원이고 임대료 수익이 1억 원이었으니까 대부분 제품을 떡을 팔아서 이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분석을 하니까 인기가 굉장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떡들을 많이 드시는군요, 요즘에. 3735님. 약과 4살인 우리 손녀도 잘 먹어요. 손녀랑 같이 먹고 있는데 달지도 않고 이에 붙지도 않고 맛있어요. 할머니하고 손녀가 진짜로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드시는군요. 조한송 기자님도 어렸을 때 약과 떡 좀 드셨습니까? 떡은 많이 먹었는데 약과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과가 새롭게 주목받는 게 이거 좀 신기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모양도 좀 예쁘고 기존에 그 뭐라 그러죠? 마카롱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 마카롱이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잖아요. 그거 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 약과가 굉장히 또 MZ세대에게 새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좀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카롱하고 배트를 붙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거 신박하네요. 네, 마카롱 맞습니다. 저리가. 네. 우린 약과가 있어. 우리 전통 간식이 인기가 많다니까 좋기는 한데 아까 조한송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칼로리가 제법 높다고 합니다. 주의해서 우리 밥 먹고 한두 개씩만. 네. 그래요. 두 분 오늘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딱 앞두고 저희가 맨손경제에서 한상을 떡하니 차려드렸죠. 과일부터 시작해서 비빔면, 약과 떡. 오늘 나온 메뉴 다 먹고 싶네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그래요. 제가 목소리를 어서 빨리 회복해서 제일 쌩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판소리 득음하기 직전에 꿈나무 같은 그런 목소리죠. 내일은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호님, 청주 날씨 그래요. 안부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SBS 목돈연구소입니다.